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동짓달. 그대밤. 화려한 등불이 꺼질 줄 모르는 도성 최고의 기방청옥관. 뒷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짐짝 같은 거적대기 하나가 눈 덮인 진창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적 틈새로 빗기 없는 하얀 손 하나가 힘없이 툭 떨어졌고, 문가에 선 덩치 큰 사내들은 침을 뺀뱉으며 욕설을 퍼부었는데, 에이, 재수 없겠시리. 천하일색이라 하여 거금을 주고 사왔더니 첫날 밤에 화로를 엎어 얼굴을 그 꼴로 만들어 당장 갖다 버려라. 숨이 붙어있는 것도 아깝다. 라는 포주의 고함 소리가 골목의 정막을 찢어 놓았다. 사내들이 문을 닫고 들어가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뛰어나와 닫히려는 문틈을 맨손으로 잡고는 나 주시오. 그 색시 나 주시오 하며 다급하게 외쳤으니, 그는 바로 동네 아이들에게조차 돌팔매질을 당하는 바보 칠성이었다. 사내들은 칠성이를 발길질로 걷어차려 했으나 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뭉쳐진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밀며, 이거 내 전 재산이요. 장가가려고 10년을 모았소. 제발 이 색시 나한테 파시오라고 울부짖듯 애원했다. 기방의 하인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으나 거적 속에 쌓인 여인이 이미 반쯤 죽은 목숨이라 여겨 뒤탈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는지 칠성이의 손에 들린 엽전을 낚아채고는 낄낄거리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 칠성이는 문전박대를 당하고도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눈밭에 버려진 거적대기를 향해 엉금엉금 기어가 떨리는 손길로 거적을 들춰보았는데, 그 안에는 피와 고름이 엉겨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끔찍하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이, 얼굴의 반쪽을 뒤덮은 여인이 가냘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고 도망칠 법한 흉측한 몰골이었으나 칠성이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자신의 더러운 저고리를 벗어 여인의 시린 어깨를 감싸주며, 아이고, 춥지, 내 색시.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밥도 주고 따뜻하게 해줄게. 라고 중얼거리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조심스럽게 업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불어와 칠성이의 캥겹 바지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미약한 온기에 취해 추위조차 잊은 듯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눈 덮인 고개를 하나둘 넘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늦은 밤 마시를 나갔다 돌아오던 동네 왈패들이 칠성이를 발견하고는 칠성아, 그 등 뒤에 업은 송장은 뭐냐, 드디어 장가라도 든게냐 하며 비아냥거렸고, 칠성이는 그저 헤헤 웃으며 응, 내 색시야, 아주 예쁜 색시야 라고 대답해 그들의 조소를 샀으나 그의 눈빛만은 더없이 진지하고 결연했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구멍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는 칠성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여인은 이미 혼절한 상태였으나 칠성이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랫목을 데운 뒤 여인을 조심스레 눕혔다. 그는 부엌 한 구석에 모아둔 쌀독을 긁어 묽은 미음을 끓이고 낡은 수건을 물에 적셔 여인의 얼굴에 엉겨붙은 핏자국과 진물을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닦아내면 낼수록 드러나는 화상자국은 마치 붉은 지네가 기어가는 듯 흉물스러웠으나 칠성이는 아이고, 곱다. 참으로 곱다. 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정성스레 간호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는데 본래 양반가의 교수였으나 영모에 휘말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관비로 전락했다가 뛰어난 미색 탓에 기방으로 팔려가던 중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얼굴을 화로에 박아 자해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다. 기방에서는 상품 가치를 잃은 그녀를 짐짝 취급하며 내다버린 것이었으나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칠성이에게는 그녀가 하늘이 내려준 선녀와 다름없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 새벽닭이 울 무렵 고열에 시달리던 연화가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게 그을린 천장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자신의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낯선 사내의 모습이었다. 연화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저승에 온 것인가 착각했으나 온몸을 짓누르는 화끈거리는 통증과 살을 내는 추위가 그녀가 여전히 지옥 같은 이승에 머물러 있음을 일깨워 주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졸고 있던 칠성이가 화들짝 놀라 깨어나며 색시, 깨어났어 물 줄까 밥 줄까 하며 부산을 떨었고, 연화는 눈앞에 사내가 모자란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자신의 처지가 어찌하여 이런 바보에게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비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칠성이가 내미는 투박한 사기 그릇에 담긴 따뜻한 물, 한 모금이 메마른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 올린 것이 다름 아닌 이 보잘것없는 사내의 투박한 손길이었음을 깨닫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칠성이는 연화가 정신을 차린 것이 마냥 기쁜지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색시야, 사람들은 내가 바보라고 놀리지만 나는 힘도 세고 일도 잘해. 내가 나무도 해오고 품팔이도 해서 색시 굶기지 않을게 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큼은 거짓이 없었다. 연화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도 혐오감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는 칠성이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며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순수한 호의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움을 느꼈다. 과거 양반가에서 지내던 시절,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며 뒤로는 음흉한 욕망을 품던 사내들의 위선적인 눈빛과는 달리 칠성이의 눈빛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투명하여 연화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여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두 사람 앞에는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었고, 연화는 이 바보 같은 사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모진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연화가 다시 죽음을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 할 때 칠성이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에 쌓인 찐 감자 하나를 꺼내어 이거 먹어. 아까 오다가 주웠어. 아니 얻었어. 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사실 그것은 칠성이가 저녁도 굶은 채 기방 뒷골목을 서성이다가 개밥 그릇 옆에 떨어진 것을 주워온 것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배고픔보다 연화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더 급했기에 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감자를 양보한 것이었다. 연화는 감자에서, 나는 흙냄새와 칠성이의 손에서 나는 땀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어렴풋이 느꼈으니 그것은 세상이 버린 자신을 유일하게 귀하게 여겨주는 이 사내에 대한 연민이자 보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창호지 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고 칠성이는 연화가 감자를 한 입 베어 무는 것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그렇게 기루의 뒷문에서 시작된 기이한 인연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위태롭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싹 키우며 가난한 초가집의 첫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연화가 가까스로 기력을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칠성이가 그녀를 업고 온 날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였다. 그동안 칠성이는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남의 집 머슴살이를 자청하며 받아온 찬밥 덩어리와 시래기죽을 연화에게 먼저 먹였고 정작 자신은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색시가 잘 먹어야 얼른 낫지. 나는 배가 남산만 해서 안 먹어도 배불러. 라며 허기를 참아내는 미련스러울 정도의 정성을 보였다. 연화는 그런 칠성이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몇 번이나 벽에 머리를 묻히려 했으나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알고 달려와 색시야. 아파. 그러지 마. 내가 더 잘할게. 라며 울먹이는 칠성이의 눈물 앞에 차마 모진 마음을 먹을 수 없었다. 그녀는 흉하게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낡은 무명천으로 칭칭 감아 가리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가 칠성이가 어설프게 쌓아놓은 장작더미를 정리하며 이제는 양반과 규수도 기방의 기녀도 아닌 천한 바보의 아내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가혹한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연화가 처음으로 물동이를 이고 마을 공동 우물가에 나타났을 때 빨래터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고, 잠시 후 수군거림은 곧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로 변해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개똥이네 어미가 어머. 저게 그 칠성이가 기방 뒷문에서 주워왔다는 그 여자야. 얼굴꼴 좀 봐. 헝겊으로 가려도 귀신 같은 몰골은 못 속이겠네. 라며 혀를 찾고, 옆에 있던 주막집 주모는 바보가 장가들었다길래 곰이라도 잡아왔나 했더니 어디서 다 죽어가는 병신을 데려와서 살림을 차렸어. 밤에 보면 오줌을 지리겠네. 하고 깔깔대며 웃어댔다. 연화는 그들의 독설이 귓가에 윙윙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들려왔으나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참아내며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에 물을 퍼담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돌아설 때 누군가 뒤에서 저런 흉물은 마을에 재수옴 붙게 하니 썩 꺼져라 하며 돌멩이를 던졌고, 그 돌이 연화의 등짝을 때려 물동이에 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며 옷을 적셨으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걸음을 옮겼으니 그 뒷모습에는 몰락했으나 결코 꺾이지 않은 양반가의 기품이 서려 있어 안악들은 일순간 기이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칠성이가 일터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는데,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에 그녀는 산기튼에서 캐온 나물 몇 가닥과 칠성이가 얻어온 묵은 된장을 풀어 묽은 국을 끓여야만 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살인문이 삐거덕 열리며 칠성이가 들어왔는데, 그의 몰골은 아침보다 더 엉망이 되어 있었고 한쪽 눈두덩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라 있었다. 연화가 놀라 달려나가 서방님, 이 얼굴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묻자 칠성이는 헤헤 웃으며 등 뒤에 숨겨두었던 집구러미를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꽁보리밥 한 덩이와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가 들어있었다. 이거 최부자 댁 마당 쓸고 받아왔어. 마름이 일을 못한다고 때렸지만 내가 밥 달라고 사정해서 받아왔어. 색시 먹이려고. 라고 말하는 칠성이의 말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욕하고 이용해 먹기 바빴으나 이 사내는 자신이 맞아서 번 밥을 아내에게 먹이는 것을 천하의 기쁨으로 알고 있었으니 연화는 칠성이의 멍든 얼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연화는 더 이상 칠성이가 바보라는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매를 맞아오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밤이 깊어 칠성이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반죄꼬리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과거 규방에 있을 때부터 자수와 바느질 솜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났는데, 비록 손은 거칠어지고 눈은 침침해졌으나 그 솜씨만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었다. 연화는 칠성이가 주워온 헌옷가지들과 버려진 천조각들을 모아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여 칠성이의 해진 저고리를 감쪽같이 기워내고 남은 천으로는 앙증맞은 복주머니 몇 개를 만들어냈다. 다음 날 장날이 되자 연화는 칠성이의 허리춤에 자신이 만든 복주머니를 채워주며 서방님, 장터에 나가서 이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누가 밥 대신 매를 주려거든 도망쳐 오세요. 라고 당부했다. 칠성이가 장터 어귀에 앉아 복주머니를 내놓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나 지나가던 현감의 부인이 그 정교한 자수와 색감에 반해 비싼 값에 사들이는 것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져 가져간 물건이 모두 팔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칠성이가 쌀 한 대와 고기 반근을 사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연화는 처음으로 흉터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그를 맞이했다. 그날 밤 칠성이는 고깃국을 배불리 먹고 나서 연화의 무릎을 베고 누워 색시야. 사람들은 내가 바보라고 하지만 나는 알아. 우리 색시는 선녀님이 내려주신 보물이라는 거. 내가 평생 지켜줄게. 라고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연화는 칠성이의 거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록 이 남자가 그를 모르고 셈이 느리며
세상의 이치에 어두울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공자나 맹자보다 더 깊고 넓음을 깨달았다. 바깥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문풍지를 때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멸시는 내일도 계속되겠지만 칠성이와 연화가 마주보고 앉은 좁은 방 안에는 서로를 향한 연민과 신뢰라는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가시밭길 위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우고야 마는 강인한 생명력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라 칠성이가 장터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의 건달들이 칠성이를 노리고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건달패들이 칠성이의 집에 들이닥쳐 이 바보 녀석이 도둑질을 해서 돈을 벌었다지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가진 돈을 다 내놓아라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칠성이가 아니에요. 우리 색시가 만들어준 거 팔았어요. 하며 저항하자 건달 하나가 칠성이를 밀치고 방 안에 있는 연화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얼굴을 감싼 천을 거칠게 벗겨버렸다. 드러난 흉측한 화상 자국의 건달들이 으악, 괴물이다 하며 기겁을 하고 물러서자 연화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으나 바로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칠성이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일어나 건달에게 달려들었다. 내 색시 건드리지 마. 내 색시 예쁜 얼굴이야. 칠성이는 평소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괴력을 발휘하여 건달들을 마당 밖으로 집어던졌고 그 기세에 눌린 건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말았다. 소란이 끝난 후 칠성이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화에게 다가가 떨어진 천 조각을 주어 다시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레 감싸주었다. 색시야. 놀랐지 미안해. 내가 더 힘세져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 하며 울먹이는 칠성이를 보며 연화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와락 껴안았다. 세상 모든 남자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 괴물이라 욕하며 도망칠 때 오직 이 바보만은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의 사건은 연화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으니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여인이 아니라 이 순박하고 용감한 사내의 진정한 아내이자 동반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그녀는 칠성이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서방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깊어가는 밤을 위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의 연을 넘어 험난한 세상에 맞서 싸울 두 영혼의 피 끓는 맹세와도 같은 밤이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칠성인의 초가 삼간, 흙바닥에 엎드린 세 살배기 아이 동이가 아궁이에서 꺼낸 숯덩이를 고사리 같은 손에 쥐고 방바닥 가득 검은 획을 그어대고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예산악서가 아니라 며칠 전 마을 서당 훈장이 찢어버린 종이 조각에서 보았던 하늘 천댄 땅지 뒤를 정확히 흉내낸 것이었으니 이를 지켜보던 연화의 눈동자가 경악과 전율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써내려간 글자를 짚어보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적이나 저주인지 가늠하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는데 동이는 어미의 놀란 기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며 어머니, 이것은 하늘이고 저것은 땅이지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고 훈장님이 그랬어요. 라고 또렷한 발음으로 물어왔다. 기저귀도 채떼지 못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총명함에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으니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아이가 비범한 재주를 가지면 오히려 화를 입기 십상인 조선의 살벌한 현실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치맛자락으로 바닥의 글씨를 지워버리려 했으나 동이는 그 작은 손으로 어미의 손목을 잡으며 지우지 마세요. 글자가 아파해요.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연화는 이 아이가 품은 그릇이 자신이 감히 덮어둘 수 없을 만큼 거대함을 직감하고 오열하듯 아이를 품에 안았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은밀하고도 치열한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남들이 볼세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이 과거 친정에서 배웠던 사서삼경의 구절들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어 동희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종이가 없어 마당의 흙바닥이 종이가 되었고, 붓이 없어 나뭇가지가 붓이 되었으나 동희의 머리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연화가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막힘도 없이 흡수해버렸다. 천자문을 떼는데 보름이 걸리지 않았고, 동몽선습을 외우는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으니, 연화는 가르치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과 형언할 수 없는 벅차오름 사이에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동희에게 너의 재주를 밖에서 절대 드러내지 말라. 아비가 바보라 하여 너를 무시하는 이들 앞에서도 그저 웃어 넘겨라. 라고 신신당부했고, 어린 동희는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한다는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이미 세상의 부조리를 꿰뚫어보는 서슬퍼런 칼날이 자라나고 있었다. 한편 칠성이는 아들이 천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동희가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논다고만 생각하고는 우리 동희는 그림도 잘 그리네. 나중에 화공이 되려나 봐. 하며 허허실실 웃기만 했다. 그는 아들과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더욱 억척같이 일했는데 낮에는 남의 집 밭을 갈고 밤에는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았으며 때로는 서당 근처를 서성이다가 학동들이 버린 몽당붓이나 찢어진 책장이 보이면 보물이라도 주운 양품에 소중히 안고 집으로 달려왔다. 동희야, 이거 봐라. 아비가 주워왔다. 이걸로 놀아라. 하며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건네주는 몽당붓을 받아든 동희는 아비의 해진 옷과 터진 손등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세상 사람들은 칠성이를 멍청하다 손가락질했지만 동희의 눈에 비친 아비는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위대한 태산과도 같았기에 그는 아비가 가져온 몽당붓을 세상 어떤 명필의 붓보다 귀하게 여기며 밤마다 글을 쓰고 또 썼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유지인 최참판댁 잔치에 칠성이가 자비를 도우러 갔다가 동희도 아비를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동희는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최참판의 아들이 칠성이를 불러내어 이놈아, 네가 힘이 그리 좋다며 어디 내 말 노릇 좀 해보아라. 하며 칠성이의 등에 올라타 마당을 기어다니게 했던 것이다. 잔치에 모인 양반들과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했고 칠성이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혹여나 일감이 끊겨 가족을 굶길까봐 이히히 나는 말이다. 나는 잘 달린다. 하며 바보 흉내를 내며 네 발로 기어다녔다.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5살 동희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졌고 입술은 깨물려 피가 맺혔으나 그는 어미의 당부를 떠올리며 울음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분노를 삼켰다. 동희의 눈동자는 웃고 떠드는 양반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짐승을 노려보는 사냥꾼처럼 살피며 내 언젠가 저들의 웃음을 통곡으로 바꾸고 내 아비의 등에 얹힌 저 더러운 발을 잘라내리라 는 섬뜩하리만치 무서운 맹세를 가슴속에 새겨넣었다. 그날 밤 칠성이는 흙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절뚝거리며 돌아와 품속에서 기름진 고기 산적 몇 꼬치를 꺼내 동희에게 내밀며 동희야, 맛있는 거다. 많이 먹어라. 아비는 배불러서 안 먹는다. 라고 말하며 퉁퉁 부은 얼굴로 빙그레 웃었다. 동희는 아비의 상처투성이, 무릎과 흙 묻은 옷자락을 보며 차마 고기를 입에 넣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고 칠성이는 당황하여 아이고, 우리 새끼 왜 우나? 어디 아프나 하며 거친 손으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동희는 아비의 품에 와락 안기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착하고 불쌍한 아비를 위해서라면 나는 글을 읽어 세상을 뒤집는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을 불태우는 악귀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힘을 가지겠노라고. 연화는 방문 틈으로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하고도 거대한 기운을 감지했고 이제 이 좁은 초가집이 품기에는 아이가 너무나 커버렸음을, 그리고 머지않아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예감했다. 계절이 바뀌어 동희가 7살이 되던 해
그의 학문은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제자백가의 사상까지 넘나드는 경지에 이르렀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바보 칠성이의 아들로 둔갑하여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팽이치기나 하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그러나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오는 법.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고 깐깐한 사또가 백일장을 열어 인재를 구한다는 방이 붙었을 때 동희는 칠성이가 잠든 사이 몰래 붓을 들어 거침없는 필체로 글을 써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히 글 솜씨를 뽐내는 문장이 아니라 탐관오리의 수탈에 신음하는 백성의 피눈물과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비의 삶을 대변하는 날카롭고도 웅장한 상소문과도 같은 글이었다. 연화는 아들이 쓴 글을 훔쳐보고는 그 문장의 기백에 눌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으니 그것은 초가집 지붕 위에 떨어진 별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순간이자 고요했던 마을에 닥쳐올 거대한 파란의 서막이었다. 관아의 마당을 뒤흔드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고 붉은 관복을 입은 사또의 섯을 퍼런 호령이 떨어지자 형틀에 묶인 칠성이의 비명소리가 가을 하늘을 찢을 듯 메아리쳤다. 네 이놈, 감히 내 놈이 최참판댁 서고에 들어가 가문의 보물인 옥관자를 훔쳐 썩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곤장이 칠성이의 엉덩이를 칠 때마다 살점이 튀고 피가 맺혔으나 칠성이는 고통보다 더 큰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아니에요. 사또나리,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나는 그저 마당만 쓸었어요. 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저 바보가 밥이나 좀 얻어먹으려다 욕심을 부렸나 보네. 하며 수근거렸고 칠성이를 고발한 최참판댁 마름은 팔짱을 낀 채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으나 칠성이의 지게 틈에서 옥관자가 발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엄한 형벌로 자백을 받아내려 했던 것이다. 칠성이의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흙바닥을 적시고 곤장이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려는 찰나 관아의 정적을 깨고 어린아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어 사형 집행인의 팔을 멈추게 했다. 멈추시오. 하늘이 보고 땅이 굽어보는데 어찌 죄 없는 백성의 피로 관아의 뜰을 더럽히려 하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리자 남루한 삼배옷을 입은 7살배기 동이가 군중을 헤치고 당당히 걸어나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망만 한 아이가 겁도 없이 관아에 난입하여 호통을 치자 포졸들이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냐. 당장 끌어내라 하며 창을 겨누었으나 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소인은 저 형틀에 묶인 칠성이의 아들이옵니다. 아비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소인 또한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사또의 꿈자리를 괴롭힐 것이니 부디 소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그 기백이 어찌나 서리빨 같은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또조차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포졸들을 물리고 아이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 동이는 칠성이를 흘깃 바라보았는데 비투성이가 된 아비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한 눈빛으로 증거물인 옥관자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사또, 저 옥관자가 발견된 곳이 아비의 지게 틈새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 옥관자를 감싸고 있는 비단 주머니의 매듭을 보십시오. 저것은 국화 매듭이라 하여 규방의 여인들이나 다루는 정교한 매듭법입니다. 평생 나무를 하고 지게를 지는 투박한 제 아비의 손으로 어찌 저토록 섬세한 매듭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또가 급히 이방을 시켜 매듭을 확인하게 하니 과연 동희의 말대로 칠성이의 뭉툭하고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정교한 매듭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름은 당황하지 않고 훔친 뒤에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며 반박했다. 이에 동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다시 한번 논리의 칼날을 휘둘렀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의 손을 보십시오. 아비는 오늘 아침부터 뒷산에서 송진이 잔뜩 묻은 소나무를 베다가 최참판댁으로 불려갔습니다.
지금 아비의 손바닥에는 끈적한 송진과 흙대가 시커멓게 묻어 있습니다. 만약 아비가 저 고귀한 옥관자를 훔치려 만졌다면 비단 주머니나 옥관자에 검은 송진 자국이나 지문이 남았어야 마땅합니다. 허나 저 옥관자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는 송진 묻은 손을 가진 자가 훔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손을 가진 자가 몰래 지게에 넣어두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동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또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귀신이다. 귀신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동희의 날카로운 추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말음을 정조준하여 그를 옥죄기 시작했다. 더구나 최참판 댁은 담장이 높고 개가 사나워 외부인은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 곳에 서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아무런 소란 없이 물건을 빼돌린 후 하필이면 가장 의심받기 쉬운 바보의 지게에 훔친 물건을 그것도 눈에 띄기 쉽게 꽂아두는 도둑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는 도둑질이 목적이 아니라 제 아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간악한 자의 소행임이 자명합니다. 동희의 서슬퍼런 일갈에 마름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사또는 즉시 마름의 거처를 수색하라는 명을 내렸다. 곧이어 포졸들이 마름의 방에서 훔친 폐물 몇 점을 추가로 발견해 돌아오자 사건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마름이 주인의 물건을 횡령해 오다 들킬 위기에 처하자 만만한 칠성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네, 이놈 순박한 백성을 모함하고 관할을 능멸하려 하다니. 사또의 불호령과 함께 마름은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게 되었고 억울하게 매를 맞던 칠성이는 즉시 풀려나게 되었다. 줄이 풀리자마자 칠성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엉금엉금 기어가 동희를 와락 껴안으며 동희야, 우리 동희야, 아비가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하며 목 놓아 울었다. 칠성이의 피 묻은 옷자락이 동희의 얼굴을 더럽혔으나 동희는 아비의 눈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며 아닙니다. 아버지는 도둑이 아닙니다. 이제 아무도 아버지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의젓하게 말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또와 관아의 모든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사또는 자리에서 내려와 동희의 어깨를 짚으며 내 오늘 너와 같은 신동을 보지 못했다면 억울한 원혼을 만들 뻔했다. 네, 재주가 비상하니 부디 그 뜻을 크게 품어 훗날 나라의 동량이 되거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쌀 한 가마와 비단을 상으로 하사했다. 관아문을 나서는 부자의 뒤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칠성이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인근 고을에까지 바보 아비와 신동 아들의 이야기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칠성이를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돌을 던지지 못했다. 오히려 길을 가다 칠성이를 마주치면 어이, 칠성 양반, 자식 농사 한번 기가 막히게 지었소 하며 부러움 섞인 인사를 건넸다. 연화는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남편과 그 남편을 구해내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밤새 약초를 지식여 남편의 상처에 발라주며 잠든 아들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이제 동희는 단순한 바보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가문의 몰락과 부모의 천대를 딛고 일어서 비상의 날개를 펼친 어린 봉황이었다. 그러나 유명세는 때로 독이 되기도 하는 법. 동희의 명성을 전해 들은 한양의 세도가들이나 지역의 토호들이 이 비범한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거나 이용하려는 검은 손길을 뻗쳐오기 시작했으니 이것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자 동희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도 했다. 그해 겨울 동희는 사또의 주선으로 향교에 정식으로 입교하게 되었는데 양반 자제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천민 출신인 동희가 겪어야 할 멸시와 텃세는 관아에서의 싸움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관아의 뜰에서
사자후를 토해냈던 어린 호랑이. 동희에게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양반 아이들이 자신의 옷차림을 비웃으면 옷은 낡아도 그 안에 담긴 뜻은 비단보다 고귀하다. 라고 받아쳤고, 신분을 들먹이며 무시하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실력만이 진정한 신분이다. 라며 실력으로 그들의 길을 꺾어 놓았다. 동희의 글 읽는 소리는 밤낮 없이 울려 퍼져 향교의 담장을 넘었고, 칠성이는 아들이 공부하는 향교, 문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성이며 아들의 그림자라도 보려 목을 빼고 기다렸다. 바보 아비의 지극한 사랑과 어미의 헌신, 그리고 아이의 천재성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톱니바퀴는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되어 한양 도성을 향해 힘차게 굴러가고 있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시간이 유수와 같이 지나갔다. 칠성이네. 초가삼가는 이제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지는 않았으나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나는 마루와 뒤뜰에 심어놓은 감나무가 지붕을 덮을 만큼 무성하게 자라 그 집의 주인이 겪어낸 인고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칠성이는 이제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노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해가 뜨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는 근면함만은 변함이 없었고, 연화 또한 허리가 조금 굽고 눈가에 주름이 잡혔으나 그 깊음 서린 눈매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서 동네 노인들이 칠성이를 상석에 앉히고 막걸리 잔을 권하며 어르신, 한양간동이 도련님 소식은 없습니까? 하고 굽신거리는 풍경이었다. 과거 칠성이를 바보라 놀리던 이들은 이제 그의 아들이 나라의 큰 인재가 되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혹여나 칠성이의 비위를 거스를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니 이는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의 얄팍한 인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두야가 아닌 장원급제요, 신동조동이 나리가 금이 환향하시오 라는 전령의 외침이 고요하던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칠성이는 밭을 매다 말고 호미를 내던진 채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마을 어귀로 달려나갔고, 연화는 부엌에서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가다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저 멀리서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화려한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어사화를 꽂은 청년이 백마 위에 앉아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코울리개 시절 관아의 뜰을 호령하던 동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길가에 엎드려 절을 올렸고 개똥이 내며 최참판댁 마름이며 할 것 없이 모두가 땅에 머리를 박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동이의 행렬이 칠성이 앞에 멈추자 백마 위에서 내려온 동이는 흑투성이가 된 칠성이에게 다가가 큰 절을 올리며 아버지, 불효자 동이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라고 목이 메어 외쳤다. 칠성이는 눈앞에 훤칠한 사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동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내 새끼 동이 아니냐 그래? 밥은 먹고 다녔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하며 횡설수설 눈물을 쏟아냈다. 평생을 바보로 살아오며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칠성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하를 다 가진 왕보다 더 존귀한 아비의 모습이었다. 동이는 그런 아비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뒤따라 나온 연화가 기둥 뒤에 숨어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연화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이 아들의 영광스러운 앞길에 오점이 될까 두려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아는 체하지 못하고 숨죽여 울고 있었던 것이다. 동이는 사람들을 해치고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마당 한가운데로 이끌어내었다. 어머니,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당당히 나오십시오. 연화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애미는 흉한 몰골이라 내 앞길을 막을까 저어댄다. 하며 손을 빼려 하자 동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연화의 얼굴을 가린 낡은 천을 조심스레 벗겨내었다. 드러난 화상 자국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눈을 돌리려 할 때 동이는 우렁찬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일갈했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이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멸문지화의 위기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못난 자식을 굶기지 않고 가르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내 어머니의 훈장입니다. 내 아비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나를 먹여 살린 쌀이 되었고, 내 어미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가 나를 깨우친 글이 되었습니다. 천하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얼굴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동희의 절절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져 고개를 들지 못했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과거 연화에게 돌을 던졌던 안악들은 자신의 무지함과 잔인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땅을 쳤고, 최참판댁 사람들 또한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동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이와 연화의 손을 양손에 맞잡고 높이 치켜들며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장원 급제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내 고을에서는 신분이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엄히 다스릴 것이며, 효와 정성을 다하는 일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동희의 선언은 마치 서리빨 같은 법령처럼, 그러나 봄바람 같은 따스함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칠성이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우리 색시가 제일 곱다고 내가 그랬지 않소 하며 아이처럼 좋아했고, 연화는 비로소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더 이상 징그러운 상처가 아니라 성스러운 모성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칠성인의 집 마당에서는 마을 전체가 어우러지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양반과 천민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칠성이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비단 옷을 입고 동희의 벼슬아치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으며 임금님은 나보다 더 좋은 술을 드시나 하는 엉뚱한 질문을 던져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연화는 안방에서 동희의 손을 꼭 잡고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들의 얼굴을 눈에 담기에 바빴다. 동희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벼슬길의 고단함과 권력 암투의 긴장감을 모두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인 초가집의 온기를 만끽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이와 연화는 동희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천수를 누렸다. 칠성이는 죽는 날까지 아내 연화를 내 예쁜 색시라 부르며 사랑했고, 연화는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동희는 훗날 정승의 반열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는 큰 재상이 되었으나 항상 검소하고 겸손하여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그는 틈날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 부모의 산소를 돌보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주워다 준 몽당붓을 갑오로 간직하고 자손들에게 그 뜻을 가르쳤다. 후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귀함은 화려한 옷이나 높은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는 헌신적인 사랑과 편견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올곧은 심지에 있음을 되새기곤 했다. 기방 뒷문에서 버려진 흉측한 여인과 세상이 비웃던 바보 사내, 그리고 그들이 피워낸 기적 같은 꽃동이의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의 따스한 등불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설처럼 남게 되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을 흔들면 마치 칠성이의 순박한 웃음소리와 연화의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오는 듯 마을은 언제나 평온하고 넉넉한 인심으로 흐르고 있었다.